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승의 중심에는 아마존이 있었고요. 이 호실적인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되살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했고요. 주말 사이는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뉴스도 흘러나왔는데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까지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각 금요일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폭등한 시장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는 좀 소화해야 할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30년 만에 공동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AMD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시장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모두 올라줬던 지난 금요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올랐고요. S&P 500도 0.7%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WTI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다만 주말 사이에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강경한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이 시장에는 신뢰를 다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채 10년물은 1.19% 상승했고요. 4.7%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 한 주는 AI 투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소비자 순환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7%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통신 서비스와 소비자 방어주도 강한 한 주였습니다. 자, 기술주는 한 주간의 흐름을 종합해봤을 때는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건 부동산,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하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금요일 시장입니다. 아마존발 AI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의 급락 그리고 금리 부담을 상쇄시켜 줬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요. 금리 부담도 있었지만 빅테크 실적 기대가 우위를 점했던 이날 시장이었습니다. 자, 금리는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일까요? 10년물 금리가 4.7% 수준, 30년물 국채 금리는 5.2% 수준입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수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애플의 급락과 고금리 부담을 이긴 금요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날 시장 상승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분기 매출은 최초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대규모 AI 투자의 수익성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강력한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이 약 4조 8,6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달아난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에 알파벳도 6%대,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강세가 나왔고요.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웃은 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이날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공급망 제약과 비용 상승 우려가 커졌고요.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AMD와 마이크론도 하락하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AI 기대감은 살아났지만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건 아니었고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중동 긴장을 완화시키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할 고용 지표와 AMD 이야기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합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도 공격 취소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아닌 기본 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가 체결될지의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아직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가의 급등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시작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단기적인 안도 요인이 될 텐데요. 결국 이번 주는 중동 부담이 다소 낮아지면서 우호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 보실 만한 핵심 변수들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용지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졸트 구인 건수, 수요일 ADP 민간 고용, 금요일 7월 고용 보고서까지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연달아 발표가 될 텐데요. 7월 비농업 고용은 9만 1,000명 증가가 예상되고요. 실업률은 4.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기술주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고용이 완만한 둔화를 보인다면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 높아지겠죠. 기술주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주목해 보실 만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5일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확인해 보실 만한 부분들, AI 가속기 매출과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되겠고요. 향후 AI 반도체 수요 전망에 중요한 가늠이 될 전망입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AI의 반등이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커지겠고요. 반대로 실적이 다소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금요일에 있었던 빅테크 중심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다소 약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후에 국제유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대를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전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랑 같이 지켜보시고요. AMD의 실적 이후 반도체주로 확산이 될지 여부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3%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요. 3분기에 이 공급망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대 하락세, 알파벳 6.7%대 상승, 메타가 3.2%대 상승, 아마존이 15%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M7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또 보시다시피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하드웨어 쪽은 좀 약했습니다. 샌디스크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5%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도 꽤 괜찮았습니다. 지 에어로스페이스 1%대 상승세, 럭키드 마틴도 1%대 상승. 보잉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우주 방산 쪽이 연이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쪽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빨간색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 그 이외에 방어주 쪽도 지난주 금요일
금융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보시다시피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는 말 그대로 기술주들이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요. 하루 만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막상 코스피는 여전히 7,000선 아래입니다. 물론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점프가 되긴 했지만은 한때는 10,000선 넘게를 바라봤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 물론 폭등이 괜찮긴 했지만은 아직은 아직 이게 완전히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실제로 극단적인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26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44% 하락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2개월간 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2026년 7월에는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42%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요. 이 조정 자체가 1년에서 2년이 걸렸는데 이번 조정은요. 2달 만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40%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극단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지수가 무엇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전개해보면 좋을까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지수 자체 반등에 대한 빌미 그리고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과거 위기 수준까지 커졌지만은 이익 전망 감소폭은 훨씬 더 작다라면서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익 조정폭이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닌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의 2년물 금리는 내려가고 10년물 금리는 경기와 투자 확대를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게 만약에 연출된다면은 한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물 금리가 보시다시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언젠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확대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믿음이 될 것이고 이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을 끌어올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이런 조합에서는 S&P 500 성장주의 월 평균 수익률이 1.7%대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어주 쪽보다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리고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안정적인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 비율을 보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MSCI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을 봤을 때 TSMC는 15% 그리고 삼성전자는 6%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15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인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금을 너무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좋은 기업이어야지 이 자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은 TSMC보다도 순이익 규모가 크고 ROE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PBR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SMC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상황이고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TSMC보다 삼성전자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좀 잘 읽어보자면은 이러한 수치적인 면을 봤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복귀를 한다면 가장 먼저 비중을 채워야 할 대형주가 삼성전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코스피 급락 이후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 다시 한번 반등 초기에 지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의 주인공이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강세장의 기존 주도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전력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진짜로 반등세를 이어간다면은 이전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훼손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요. 영업이익률의 정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7년 2분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6년 4분기입니다. 아직 이익률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도주 사이클도 끝나기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보이십니까? 삼성전자의 이익률 정점이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게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상승률과 상승폭이 지금부터 더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 비중에 이제 보시다시피 감소가 가장 크게 일어난 쪽이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적정한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국인 비중 감소 그리고 PER 급락, 높은 영업이익률, 기존의 주도 업종 이 네 가지 반등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굉장히 긴 리포트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이 주인공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비중에 굉장히 낮아졌고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 정점의 시점도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가 상승률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쪽과 자동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간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한데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는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낮고 현금 흐름 개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자동차 쪽도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전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약간 잊혀졌던 쪽인데요. 전력기기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력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R 낙폭이 크고 이전에 강세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다라면서 다만 종목별로는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어서 단순 업종 매수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주말 사이에 초고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과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적이 따라붙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단 자체가 조 단위가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방산과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이 펼쳐진다면은
반도체 쪽을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해결돼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외환 시장 쪽에 약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외국인 수급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시장 상황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8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살펴볼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 이란 간 긴장 상태와 유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 엔화 공조 추가 조치 발표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사실상 고용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요일에 졸츠 구인 건수,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차례로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동시에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때문에 더 주목됩니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지난주 끝난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주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성명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9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지 동결될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약하게 나오면 9월 인상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고용 지표, 특히 금요일에 나오는 7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시장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또 수요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제조업 지수는 전월 53.3에서 54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경우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입니다. 한편 지난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도 굵직한 실적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오는 4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캐터필러, 머크, 맥도날드,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5일 수요일에는 월트 디즈니와 일라이 릴리, 그리고 6일 목요일에는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AMD는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회사인 만큼 실적 내용에 따라서 또 반도체 섹터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실적 가운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은 4일 화요일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 6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 자체도 관심사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실적 발표가 대규모 락업 해제의 방아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장 후 내부자 거래가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번 첫 실적 발표 직후에 끝나기 때문인데요. 발표 이틀 후부터 내부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그 규모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IPO 조달액인 75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전반에도 영향을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3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첫 실적이 이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상황과 그에 따른 유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 미국과 이란 갈등이 해소되다가 다시 긴장 상태로 바뀌다가 하루가 다르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란이 공격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하루 만에 7, 8%대 급락하는 그런 큰 변동성도 보인 바 있고요. 문제는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 FOMC 성명서에서도 관세 여파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조됐는데 여기에 유가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9월 금리 인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결 명분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기, 장기 모두 올라가는 그런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8월과 9월은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약한 그 두 달로 꼽힙니다. 유가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유가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이슈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중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관련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이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에 가담한 건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글씨 메모에 엔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매입이라는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 이슈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개입 이후에 엔화가 달러당 157엔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 현상이 일단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 효과도 오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리를 1%로 동결했고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CNBC는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정책 발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발표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엔화 변수는 또 우리 원달러 환율과도 연동되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이슈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자면 결국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향해 달려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락업 해제 그리고 유가 불안, 엔화 변수까지 겹쳐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한 주를 마감한 만큼 이번 주에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주요한 고용지표들과 함께 스페이스X와 AMD의 실적 발표가 빅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변하는 중동 변수 그리고 엔화 변수까지도 저희랑 계속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문샷 AI가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 H200 약 2만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AI 추격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천만다행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샷 AI가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중국의 자체 칩으로 저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은 정말 딥시크발 충격에 이어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샷 AI가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자체 싸구려 칩, 뭐 중국 입장에서 싸구려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싸구려 칩을 써가지고 오픈 AI 챗GPT라던가 클로드랑 버금가는 어떤 그 성능을 가진 그 생성형 AI를 만들었다면 그럼 굳이 지금까지 비싼 칩, 그러니까 뭐 GPU든 CPU든 뭐 D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비싼 거를 쓴 게 헛수고잖아요. 결국 돈 낭비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죠. 그동안의 그 기업의 가치들 다 재평가 받겠죠.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H200을 썼다. 그리고 뭐 이거를 쓴 게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공급을 한 건데 네. 재밌는 거는 알리바바도 자체적으로 그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샷 AI는 사실 경쟁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바바는 그렇죠. 대기업이고 문샷은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회사인데 알리바바가 클라우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엔비디아 H200 2만 개 접근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걸로 지금 학습에 투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랑 문샷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건 다 외신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그리고 이 뭐 그런 우려도 있죠. AI 모델 학습하는데 증류법을 썼다. 뭐냐면 이제 클로드나 네. 챗GPT에다가 계속 질문을 넣어가지고 자기네 학습에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은 또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편 키미 K3 같은 경우는 미국의 AI 모델을 바짝 쫓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바로 그 문샷에서 만든 키미 K3 네. 생성형 AI예요. 오픈 AI 챗GPT라던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던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지금 그 뭐 저기 그룹도 있고요, 테슬라에. 근데 이런 그 생성형 AI들과 거의 뭐 수준이 동급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저게 지금 엔비디아 H200이 지금 최신 칩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블랙의 루빈 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H200은 사실 H100 다음에 나온 뭐 H200도 굉장히 훌륭한 칩입니다만 우리 그렇잖아요. 용산에서 컴퓨터 맞출 때 무슨 5090이니 이런 그래픽 카드 맞추는 거 돈 아까우니까 뭐 5050, 5060 맞춥니다만 그것도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성능이 뛰어난 H200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학습을 했다. 네. 하지만 뭐 최신 저기 칩은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학이나 코딩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벤치마크에서 상위권 성능에 지금 올랐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했죠. 그리고 이게 오픈 소스 모델이거든요. 네. 오픈 AI 챗GPT라던가 엔트로픽 클로드는 폐쇄형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지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연구자나 개발자에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게 오픈 소스의 강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수학 코딩 능력이 강화됐고 저 부분에서 이제 H200 써서 저만큼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첨단 칩을 쓰면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무서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국어도 지원되고 효율적인 학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칩으로
지금 문샷 AI 모델 학습에 투입된 게 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미국 측에서 이 문샷 AI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우회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좀 설명을 더 이어주시죠. 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아까 알리바바를 통해서 네. 받은 거는 합법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문샷 AI가 저 H200이 아니라 최신 블랙의 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저 H200을 통해 갖고 나온 키미 K3 성능이 지금 거의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 블랙의 칩을 만약에 저기다가 끼워 넣는다? 그러면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아마 그 우려하고 있는 거는 저 동남아시아 네. 쪽을 통해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우회로 저기 가져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오늘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도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곳곳 나오죠. 막 엄청나게 중국에서 돈 줘가지고 데려가서 막 집도 사주고 막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똑같이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 엔비디아에도 그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 빼가기들이 계속해서 그 인력에 대한 어떤 그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그 회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조금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알리바바랑 문샷 AI는 협력 관계예요. 알리바바 우리가 뭐 우리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지금 뭐 클라우드 3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또 완전 따로 놀잖아요. 거기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거의 뭐 중국으로 따지면 아마존이나 구글이죠. 그 알리바바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샷 AI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샷의 최대 후원사이기도 하고 협력 관계이기도 하는데 알리바바의 자체 생성형 AI도 있는데 알리바바의 자체 생성형 AI가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에 비해서 뒤진 것으로 나와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뭐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7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재탈환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또 어땠을까요? 네, 그 2026년도 4월 달까지 지금 그 보시면 $200가 고점이었던 네네. 부분에서 4월 달에 거기서 시작이 됐죠. 사실 4월 달에 처음에 이 랠리가 시작될 때는 엔비디아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기 5월 달 지나가면서 저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 스토리지 회사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스토리지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저기서 죽었죠. 5월 달, 6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달 들어서 일단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2026년도 4월 달까지 $190에서 $200 수준이죠. 거기가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저점인 상황, 박스권이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위로 지금 $200 이상으로 일단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빈틈을 좀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시그널은 어떨 것 같은지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좀 뭐 상한가 갔는데 네. 지금 제가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고점 얘기 드렸었고요. 10개월 선에서 강한 반등 나올 거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하셔야죠. 여기서 물량을 다 덜어내고 쉴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더 승부를 보기 위해서 연장할 것인지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사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AI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까지 시그널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엔비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현지 시간 금요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다시 한번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애플에 빼앗겼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나흘 만에 되찾았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증권시장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2.93% 상승한 200.75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가 기준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4조 8,6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7.35% 급락한 308.9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7월에서 9월 공급 제약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날 정유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을 비롯한 기술 기업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유독 애플 주가만 급락했습니다. 네, 일단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애플의 AI 관련 활용도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금액이 커지는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기록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논평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4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액이 이들의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만에 1조 달러를 넘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초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이들 기업의 캐펙스 합계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은 과거 인터넷 플랫폼 덕에 큰 생산 설비 없이도 고수익을 올렸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등 실물 인프라에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 주체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RBC 캐피털은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종전의 성공 요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와 매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차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가 될지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이 연준의 FOMC 회의를 연간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법상 1년 내에 4번 이상은 무조건 개최를 해야 하는 건데요. FOMC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워시가 지난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년에 최소 몇 차례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따라야 할 법적 권한과 변경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회의 일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시는 또한 변경된 일정이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 중순 전에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올해 남은 기간과 2027년 회의 일정을 발표했는데 홈페이지에는 각 회의 날짜는 직전 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935년 제정된 은행법은 연준이 연간 최소 4차례의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OMC는 그동안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워시는 지난 4월 인준 청문회에서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4차례 회의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회의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선 주가가 18% 넘게 오른 반면에 사실상 증시는 현재 6천선까지 내려오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현재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본 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30일에 발표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의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 비용 부담 등도 추진합니다.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증권사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증시에 다시 한번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엔화 시장에 역사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 힘을 합쳐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것은 3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 촉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약 30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새매일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엔화를 매수하며 공조에 나섰고 달러당 164엔까지 밀렸던 엔화 가치는 개입 이후 157엔대로 급반등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당국이 3거래 연속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다음 목표 환율로 달러당 155엔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개입 자체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저금리 엔화를 빌려 투자한 자금이 대거 회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규모는 약 95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8월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제한될 경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나 엔캐리 자금이 미국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오늘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블룸버그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등락이 심한데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이제 초과 수요냐, 아니면 초과 수요가 진정되고 이제는 이제 공급 과잉이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블룸버그가 자체적으로 이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안을 일단 살펴보고 당연히 이 사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요한 어떤 주가와 밀접한 관련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과 대형 계약으로 AI 회의론 불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본 실적은 아니지만 잠정 실적을 확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두 회사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이 주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너네들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답변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내후년이죠. SK하이닉스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2030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덧붙인 건 무엇이냐면 2030년 이후에도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밀접한 관련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메모리를 다 충당하려고 해도 초과 수요는 SK하이닉스 입장은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 같다. 2030년 이후에도 그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과 수요 유지되는데 여기에 이제 블룸버그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 초과 수요가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이 램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를 갖다가 차트로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나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PC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 노트북보다 더 많은 이제 램을 쓰게 되는데 예전 같은 이제 램을 갖다가 최고 사양의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 약 한 이제 32기가바이트의 램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칩이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 칩이 출시됐던 건 이제 H백, B백, 블랙엘, 호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형성된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루빈이죠. 루빈 같은 경우 이제 램이 얼마나 쓰는지를 갖다가 블룸버그가 장기가 결국 이런 통계를 갖다가 쭉 집계를 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런 전망치를 차트로 봤을 때 이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엔비디아 루빈의 칩 하나 필요한 램이 얼마냐? 288GB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엔드 최고 사양의 PC 같은 경우가 32GB인데 루빈 하나의 칩이 필요한 이제 램이 얼마냐? 288GB니까 정확하게 9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과 메모리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에 상해서 다른 일반 범용 램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유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기술 혁신이 멈춘다면 그런 초과 수요를 일으킨 램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럴 회사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젠슨을 보면 세계 최고의 CEO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CEO라는 것이 시총을 갖다가 5조 달러를 갖다가 넘어섰다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알래스카에 갔다가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가 언제 하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이가 뭐 40도 아닌데 이제 60이 넘었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활동적으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 회사의 엔지니어랑 그 경영진과 최고의 어떤 회사 수뇌들과 엄청난 이제 기술 혁신을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가 메모리는 못 쫓아갈 수 있을지언정 엔비디아가 다다음 버전의 칩을 내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요, 진짜 슈퍼사이클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뭐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계약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LTA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 무엇이냐면, 그래, 알겠어. 엔비디아가 일으킨 엄청난 초과 수요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칩을 내놓는다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인텔이 286, 386, 486, 586 내놓을 때마다 1년 단위로 내놨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엄청난 인텔의 CPU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을 갖다 느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퍼, H, 그다음에 블랙알 P, 그다음에 루빈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칩을 내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러면 초과 수요도 계속 일어난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초과 수요 때문에 기본의
기존의 중요한 고객사들이 예전에는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와서 메모리를 받아가는데 이러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메모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LTA입니다. 이 LTA가 일으킨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냐? 이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할 거 없이 다 메모리 수요가 18개월 단위로 폭등했다가 18개월 단위로 꺼집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폭등했다 폭락하게 되는데 LTA로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제 그 메모리를 갖다 계약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PER로 해당 기업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로 이제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8개월 단위로 폭등했다 폭락을 하는데 PER을 평가하면 최소 3년의 영업이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LTA로 3년 이상 5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PBR이 아닌 PER로 해당 회사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블룸버그가 덧붙인 시각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슈퍼사이클이 아니냐?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들었던 적이 어디냐? 지금 말고 최근에 들었던 지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도 뭐 슈퍼사이클이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가불을방을 벌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던 듯이 눈 녹듯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LTA는 3년이라는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반응을 좀 보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이성적이다, 과열이다라고 생각이 들 법하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 좀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슈퍼사이클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이러한 시대를 사실 처음 맞이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쨌든 간에 입증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러한 증권사의 코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나왔던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면 디레버리징입니다. 그러면 디레버리징은 레버리징을 없앤다는 뜻인 거죠. 그 레버리징이 무엇이냐? 월가인 투자가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수십 배, 그러면 10억 이상, 수백 배,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끌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누가 끌어다 주냐? 은행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기관이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딴 데 투자하지 않고, 집 사는 데 투자하지 않고, 내 개인 재산에 쓰지 않고, 직원들 월급 주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주식 투자한 데만 쓸 거야 라고 약정을 맺으면 10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징이죠. 레버리징 때문에 사실 엄청난 주가가 호황을 맛보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SK하이닉스가 붉은 점 찍히는 게 SK하이닉스 종가의 그 최종적으로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6월 22일 날 299만 원을 찍었는데 이날 기준에서 1년 수익률을 갖다 거슬러 본다면 그러면 1년 수익이니까 이 차트는 사실은 25년 6월 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주가를 갖다 환산해서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냐 무려 1,30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 이 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징을 보자면 1억을 갖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만약에 10배 레버리징 끌어왔으면 10억이죠. 10억이 갖다 1,300%가 넘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수익률 갖다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욕심 부리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점점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주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6월 달부터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했던 것이 절정 이룬 것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했던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계속 주식을 던지는데 누군가는 아니야 더 갈 거야 라고 주식을 던지지 않고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이 자산을 갖다가 빌려주게 만드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야 네가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 주가가 쪼그라들었잖아. 그러면 네 주가를 갖다가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너의 자산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너 자산을 갖다가 강제 청산하겠어. 이것이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벌였던 SA의 청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디레버리징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그 전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AI가 회의론이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봐야 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각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FCF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 주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마존이
올해 연말에 가면은 FCF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마존 주가는 정작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올해 정확한 분석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레버리지 끝났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서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 기업인데 상한가를 치고 삼성전자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27% 상한가랑 다른 바 없죠. 이런 것들 폭등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 오늘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이제 저점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이제 추세가 반등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서 대형 계약으로 AI 회의론을 불식시켰다라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관련해서 합의가 있고 비핵화 합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쪽은 지난 주말 사이부터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어떻게 또 분위기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대한 소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한국 증시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로이터가 우리나라에게 두산 엔너를 비롯한 원전과 밀집한 이렇게 관련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원전 종목 전 세계 원전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저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IPO 비공개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영향은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두산 에너리비트가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원전을 갖다 개발하는데 거의 99% 정도의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갖다가 획득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처음 시작했던 원자로 사업을 두산 에너리비트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IPO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든 UAE 원전을 수주하든 간에 그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특허에 사용한 만큼 일정 이상의 로열티를 떼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그 마음이 좀 편치 않는데 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으로 전 세계 원자로가 얼마나만큼 생산되고 있냐. 전 세계 원자로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를 사용한 원자로가 무려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웨스팅하우스가 IP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한다, 상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가 다른 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IP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레버리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IPO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정확하게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한다면 지금의 원자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가장 비싸게 IPO를 하겠지만 이번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하기 전에 캐나다의 두 기업이 이제 브루필드를 비롯한 두 기업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엔 도시바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수를 했어야 했는데 인수를 못했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IPO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다가 무려 3,500억 달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을 막 해가지고 3,500억 달러 중에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분 인수하는 데 쓴다면 우리는 꽝 먹고 알먹기식으로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도 취득하고 어차피 줘야 될 미국에도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부로 공이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웨스팅하우스가 브루필드랑 더불어서 미국 정부와 같이 800억 달러 원전 사업을 갖다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한 다음에 우리 지분이 들어간다면 800억 달러 원전 사업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이건 우리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쳐서 IPO를 할 때 우리가 최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최대한 빼내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IPO 관련 뉴스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8월입니다. 자, 오늘 8월 3일이고요. 이번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들, 일정들 뭔가 좀 변화가 지난주 후반에 좀 급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오늘 이슈 준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상황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안 볼 텐데요. 지난주는 좀 주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주간으로 마이너스 1%, 월간으로 22%였는데 사실은 그 전날이었죠. 7월 30일까지가 34%였습니다. 마이너스 34%.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했던 좀 표가 나오죠. 지난주 저렇게만 언뜻 보면 1% 되니까 뭐 비교적 잔잔했던 한 주였나 싶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27일부터 지난주 27, 28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이 저렇게 두 자릿수가 보통입니다. 뭐 10%, 17%. 사실은 7월 29일도 말이 5.98%지 원래 12%까지 떨어졌던 게 반으로 줄어서 정도였으니까요. 7월 30일 날, 그러니까 7월 29일 오후부터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을 좀 상당수 줄였고 외국인이 대거 유입이 됐고 7월 30일 날 저렇게 장중에는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막판에 좀 밀렸죠. 그 부분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7월 30일 날 17.9% 코스피가 17.9% 올라간 거는 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증권사에 있는 분들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역대 최고치, 최고 상승률이고 하루에 1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요. 저거를 과거에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수가 1000일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로 지난주 코스피는 뭔가 큰 변화를 좀 예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지난 한 달간 7월 달 보면 서킷 브레이커가 4회. 우리나라 시장이 15번 있었는데 지난달에만 4회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사이드카는 하도 많아서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 발동이 됐죠. 수급은 이제 외국인은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1.4조밖에 지난주에 안 팔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과거 보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저렇게 지난주 주간이 저렇고 7월 달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팔긴 했는데 7월 달에 9.8조 팔긴 했는데 6월 달에는 48조, 5월 달에는 마이너스 44조 팔았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매도 규모가 확 준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도 좀 뭐 아직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연기금이 1조 이상 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이 4조가 넘게 사실 시장을 끌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주간 단위로는 기관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저렇게 역대 최저치로 금요일 날 7.2조나 샀고 삼성전자 26%, SK하이닉스 상한가 다 이것도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차트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SK하이닉스 이거 상한가 친 거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볼 일 있겠습니까? SK상 여기 상한가 표시가 나와 있죠. 예. 자, 보시면 이거는 지난주 주간 차트인데 좀 드라마틱한 면이 좀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으로 최근 두세 달 사이, 제가 석 달 사이 저 차트도 좀 가져왔습니다. 저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벌어져 가다가 계속 흘러내렸죠. 확실히 코스닥도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올 들어서는 코스피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30% 정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까지 상반기에 100% 그러니까 6월 달까지 100%를 넘었던 거 생각하면 지난 7월 달이 한 달이 얼마나 낙폭이 컸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를 이제 우리가 잠시 뭐 일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좀 뭔가 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거냐 살펴보면 꽤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좀 되더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주말에서 취소한다 발표를 했었고 조금 전에 속보로 뜬 게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했다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른바 이제 타코가 이제 예상을 했었고 사실 기대도 했었던 이 타코가 다시 이제 재현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중동 상황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특히 중동의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유가가 급등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미국 국채금리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을 압박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뭐 지금 엔화 얘기도 나오네요.
저런 부분들이 좀 이제 둔화될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에 일단 변화가 보입니다. 물론 아직 월간 단위로 플러스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 40조 대 순매도가 이제 두 자릿수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 9조 원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월간 기준으로 돌아선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 과거의 그 사례를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뭐 8월부터니까 거의 연말 내년 초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다시 코스피에 이제 수급 주체가 지난 상반기는 개인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온다고 해서 상반기에 뭐 3,000대 지수가 9,000대까지 3배가 뛰는 것을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겠죠. 물론 지금 지수도 그렇게까지 떨어진 상태는 6,000선대까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과연 외국인의 수급만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뭔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법한 그런 걸가 8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일 날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레버리지의 이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8월 달에 확실하게 이 부분이 나타난 뭔가 좀 시장에 어떤 좀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도 역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 달에 뭐 대규모 순매도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7월 달에 국민연금이 올해 1조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리밸런싱 부분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좀 낮춰도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 같은 정부와 유동성 유입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을 해서 오늘 귀국하자마자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된 긴급 대책 회의를 연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또 뭔가가 얘기가 좀 나오겠죠. 보통 이런 회의들을 생방송으로 하니까. 자, 그다음에 주말새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좌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번 주가 이 변화가 계속 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일정도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일별로 좀 보면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오늘 뭐 현대제철 오늘 마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만한 그런 회사의 실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있고, 지금 5월, 6월 두 달 연속 3%대였죠. 그래서 7월 달 소비자 물가도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치인지 이게 또 너무 올라가면 이번 달에 또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 이제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주, 이게 매달 첫째 주인데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스페이스X 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쪽, 2차 전지 쪽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AMD죠.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들의 급반등, 이거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여부, AMD의 실적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수요일 날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ADP 민간 고용, 이게 항상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이보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다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국내에서 SK텔레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샌디스크죠. 이 두 낸드 회사, 이 회사들의 실적.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일본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 기대치 역시 높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상치 조금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웨스턴과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일지, 셋 다 이제 낸드 플래시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비슷한 흐름일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 날 이제 실적 중심인데 뭐 쭉 있습니다만 뭐 원익 IPS 정도 좀 봐야 되겠죠. 실제로 소부장이 수치가 좋은지. 근데 원익 IPS도 7월 달에 주가가 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제 그런 거 뭐 다 그런 대부분 다 뭐 많이 났습니다만 원익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미국 주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 이제 원전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최종적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실적 있고 산일전기, 그다음에 미국에서 비스트라 오클로,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들, SMR 관련주들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있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표들이 나온다는 건데 ISM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상황이 완만하게 계속 하향 추세인데 이게 만약에 좋아진다는 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덜 완만해지면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의 금리를 또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연준이 뭐 가뜩이나 워시가 이제 그 FOMC도 덜 하겠다 등등등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앞서 이제 중동 상황이 좀 개선된다 그러면 조금 압박 요인 하나가 큰 요인 하나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뚝 떨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가 어쩌고 해도 소매 판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고용도 완만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크게 고용 보고서가 아주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는 것처럼 금리와 관련된 부분 역시 가장 크죠. 특히 지난주에 국채금리가 4.7% 10년물이 30년물이 5.2%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AI 관련 이제 기업들 실적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있죠. AMD,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국내에서 이제 산일전기, 오클로 이렇게 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 여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AI 관련돼서 지난주에 빅테크 나온 실적들을 종합을 해보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실제로 수익이 난다.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러면서는 주가가 굉장히 튀었죠. 그렇지 못한 메타 같은 경우 주가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납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 또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오늘 주식회사 한반도 박준영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주의 변동성부터 투자 전략 그리고 HBM 경쟁까지 핵심 이슈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도체주가 급락 후에 또 다시 급반등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은 업황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단기 수급의 흔들림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7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저도 힘들었고 방송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급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결론이 났죠. 특히
고평가 부담이라고 하는 레포트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되게 중요했던 게 특히 외국 헤지 펀드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레버리지까지 약간 또 그걸 가중시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주에는 중국 이슈까지 터지는 그렇죠. 것도 있어서 이 수급 충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네, 뭐 변동성 지표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네, K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저처럼 펀더멘탈 투자하는 사람도 네. 대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업황이나 방향성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를 다 뒤져봤더니 네. V 코스피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수가 90 정도까지 가는 게 이번에 됐는데 네. 그게 언제냐? 금융위기 때의 지표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한 달은 금융위기의 한 달을 보낸 것처럼 변동이 너무 심했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투자자분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훼손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하이닉스가 뭐 기대 대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엄청난 이익을 거두긴 했고요.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자체가 반도체가 89.5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였다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 자체보다는 뭐 수급과 투심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워낙 좀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겠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소위 얘기했던 뭐 헤지펀드들의 영향력이 꽤 있다고가 이제 점점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가 국가의 그 자본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항시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네. 뭐 한 명의 그 똑똑한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예정돼 있는 어떤 열려진 투자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있기도 하고 등등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실제로 뭐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이 시기 때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자본시장을 어떻게 보완할까 문제도 다시금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출렁이는 상황이다 보면 결국 이제 고민은 뭘 담아야 되는가일 텐데 맞습니다. 뭐 삼전,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지난주에도 딱 마지막 날에 19% 올랐고 코스닥이 11%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도 그 무거운 것이 그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게 먼저 누가 더 많이 올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더 보이는 전 대형주가 일단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투자 경향상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소부장 쪽에서 좀 알랄이 좀 좋은 것들, 실적이 확실히 보이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웨이퍼는 절대 안 느는데 소위 후공정 쪽에 HBM을 만들어주는 쪽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10월 달부터 웨이퍼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몇 달 전에 보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는 이미 됐고요. 그럼 결국엔 가동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재나 부품 쪽으로의 어떤 수급 같은 것들 아니 그 실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보셔가지고 후공정 쪽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특히 HBM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보자면은 소재와 부품 쪽에 대해서 매출이 아마도 이제 바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네. 최우선으로 봐야 하는 게 뭐 수주 잔고라든지 현금 흐름 이쪽이 되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도 지금 뭐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바닥을 다지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라고 하는 게 좀 변동성이 더 많은 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중요한 거는 바로 얘기했다시피 수주잔고라고 하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특히 8월 달에 아니면 이때 실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사 같은 거 보셔서도 하셔도 많이 늦지 않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반도체 장세의 핵심 키워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도 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뭐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두 기업의 경쟁 구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참 마켓 시그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HBM 하면은 하이닉스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24년부터 있으셨어요. 근데 네. 이제 업계에서는 HBM4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있죠. 이때부터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앞설 것이라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지금 잘 나오듯이 UBS가 지난 주말에 네네. 27년도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HBM에서 추격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숫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5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6대 2대 2인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 5대 3대 2였는데 UBS 리포트에서는 49대 41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좁혀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HBM4 기술력 차이가 네. 실제로 하이닉스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좀 그 전세대 HBM3에서 쓰던 방식을 좀 더 그대로 썼던 방식이 없진 않았었고 네. 삼성전자는 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주 좀 신제품을 쓰면서 거기서 성능 차이 좀 나게 됐는데 이게 자주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속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속도를 아직도 하이닉스가 삼성만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HBM4 때문에 UBS가 이번에는 48대 41인 것 같고 내년에는 외려 삼성전자가 40% 후반대로 앞서지 않을까까지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기술력의 한 끗 차만 달라지더라도 1, 2등의 변화들은 상당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의 통합 경쟁력이 좀 실제로 발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거 아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랑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HBM4부터는 바로 D램의 원다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에서 만들고 네네. 로직 다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이 핀수라고 하는 게 2배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속도를 조절해 주거나 이렇게 순위를 매겨 주는 것들의 로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직 다이가 들어가는데 이건 삼성은 내부적으로 만드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한테 의뢰를 해서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TSMC가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반도체의 로직 반도체를 만들 때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몰아줄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더 값비싼 게 바로 엔비디아 GPU나 네. 애플의 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이나 양산성의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뭐 고객사 확보라든지 양산 네. 시점 같은 게 뭐 두 기업의 승부를 가릴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중국 반도체 추격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또 중국의 CXMT가 차세대 저전력 D램이라고 하죠. LPDDR6 개발 막바지에 진입했다는 네, 보도가 맞아요. 나와서 뭐 국내 업체들의 좀 입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장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보시기에 좀 실질적인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네. 또 이제 뭐 익명의 저희 휴민트들에게 연락을 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는 휴민트들. 당연히 이제 모르진 않긴 한데 네네. 혹시 그러냐.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어쨌든 이게 반도체로 보시면 막 신문 기사 보시면은 뭐 세계 최초 개발 완료됐다라고 하는 개발 완료 지점이 있고 양산됐다라고 하는 크게 보시면 양산과 개발과 양산 스텝이 있는데 네. 지금 기사 정확히 이 중국의 신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받는 게 뭐냐 개발의 막바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개발도 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렇네요. 예, 개발 완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1분기 때 끝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기사에서 이게 이 실제로 이전의 디바이스 중에 뭐 LP, DDR5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년, 3년 정도 전에 동일한 언론사에서 CXMT 개발했다 했는데 양산되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중국 반도체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네. 양산성이나 이 실제로 인구 대비 투자 같은 게 엄청 많고 R&D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들이 현재 실제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선단 공정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CXM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보통 한 두세 대 뒤져 있거든요. 예,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그동안 CXMT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양산성을 확 넓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 라인을 원래 하나 지으려가 2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라인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씀드렸지만 내년 말 정도에 웨이퍼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CXMT는 내후년 정도 돼서야 웨이퍼가 늘어날까 말까. 아직도 라인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됐더라도 양산은 되는 건 아직 멀어 있고 네. 지금 자방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3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는 물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삼성닉스가 어떻게 되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도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빅테크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위 퀀터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 반도체 경쟁력을 아주 따로 돌려야 된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치킨 게임이 네.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양산성을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좀 눌러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긴 하다. 네,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기술과 양산 경쟁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뭐 빅테크 연계 수익성이라든지 양산 경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 빅테크도 실적 발표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클라우드 매출은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AI에 돈을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좀 언제 돈을 버냐라면서 이제 좀 현금 흐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시장의 눈높이가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 숫자로 보여야 되긴 하겠죠. 지금 이제 숫자라는 근거는 결국에는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큼 증가되냐. 이제 매출 확대된 다음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2분기 때 이 회사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50%가 늘었다. 구글은 80%가 늘었다. 아마존은 37%가 늘었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AI 매출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네. 하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클라우드가 있었다가 AI로 바뀌고 있다. 그럼 AI 이용의 실제 계약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네, 계약을 달리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좀 싸게 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더욱더 가격을 비싸게 하는 것들이 내년 초부터 되지 않을까. 이제 뭐 3년이나 보통 1년 계약했을 때 구독했을 때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동일하게 엔터프라이즈들끼리도 이 매출에 대한 계약 같은 거 금액을 내년 초 정도부터 이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분기부터는 아마도 이 기업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27년부터는 실제로 숫자로 네. 이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야 돈이 생기는 거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027년에 수익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진통이 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8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번 주 그리고 8월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결국에는 뭐 앞에도 잘 나왔었지만 4일 내일이죠. AMD 실적이 나오는데 AMD가 왜 중요하냐? 결국 AMD는 현재는 엔비디아보다 외려 HBM을 훨씬 더 많이 넣는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GPU 시장에서 HBM이나 이런 것들 고대역폭 메모리나 메모리의 활용도 얼마큼 돼 있냐. 그다음에 AMD 또 뭐 나오죠? GPU 말고 CPU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거기 괜찮냐. 네. 결국에 이제 소위 빅테크 회사에 투자해서 이 패밀리스 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에 실적이 문제가 없느냐. 얼만큼 쇼티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경쟁 관계지만 이게 거의 AI 시장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도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금융 결국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경기 지표라고 하는 건 결국에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아마도 지금 약간 업계에서는 9월 정도 때는 FOMC에서 한 6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라고 하는 게 올라갈 확률이 60%인 것 같다. 6대4. 네,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친다면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네. 아직까지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문제 말고는 이런 실적 정도를 보셔가지고 투자 여력이 남아있느냐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뭐 당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TSMC라고 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죠. 네. 여기에 이제 매출도 보시면 거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투자 저같이 저도 이제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현금이 남아 계시다. 네. 뭐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신 다음에 빚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분할 매수하지 않을까. 저도 이 여윳돈이 더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실적을 확인한 후에 분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개인 투자들이 가장 좀 피해야 할 매매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한 가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번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은 펀더멘탈을 볼 수밖에 없겠다. 네, 실적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보시고
근데 가장 크게 보실 거는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여력들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아직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번 달 혹시 좀 투자자들이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좀 가장 중요한 시점 좀 언제쯤으로 생각할까요? 뭐 시점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봤을 때는 이 장비들이 내년 초에 이 반도체 팹들이 늘어날 경우가 이제 내년 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비사 매출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보시면 뭐 원익이나 이런 회사들을 얘기했었던 게 틀리진 않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에서는 글로벌 탑5 장비사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진 반도체 시장의 속사정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 실적 확인 후 분할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한반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에 미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었다면 금요일에 미증시는 아마존이 주도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종목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정규장에서도 하락,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812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또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해줬던 아마존 정규장에서 15%대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AWS 웹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나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영향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0.45% 하락하면서 270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받아간 종목 알파벳이었습니다. 알파벳 정규장에서 3% 넘게 6%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54%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면서 354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또 아마존과 함께 실적 발표했던 애플은 7%대까지 정규장에서 급락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애플의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51% 추가 하락하면서 307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2%대까지 상승폭 그려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이 키미 K3를 개발한 중국의 문샷 AI가 중국 내 알리바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2만 개의 칩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92% 하락했습니다. 198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0.68%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고 461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 메타도 0.5% 하락하면서 553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도 0.65% 하락하면서 309달러 선에 흐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국내 증시 금요일에 정말 역사적인 하루를 썼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폭등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ADR 종목들은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8개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3%대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는 금요일 거래일에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했는데 이 흐름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낸드 가격 인상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3%대까지 하락하면서 143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금융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3%대까지 빠지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대 하락, 한국전력 1%까지 빠졌습니다. KT도 2%대까지 빠지면서 18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5%대까지 빠지면서 978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EWR 한국 ETF도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0.22% 추가 하락했습니다. 156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 끝났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11,300포인트 선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건 유가 흐름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금요일 거래일에서는 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예정됐던 미국의 이란 공습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합의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라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5%대 하락하면서 8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지표들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유가 흐름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8월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날씨 예보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특히나 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투자 전략 또 차분하게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